유동성 장세임에는 틀림없으나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미국을 기준으로 제로 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3% 금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가격이 조정되죠. 미국도. 그게 조정이 되면 역시 세계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좀 표현해 본다면 이중 쇼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국채 금리가 또 한 번씩 폭등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대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 상황을 회고해 주신다면요? 지금 2025년 경제를 회고해 본다면 다시 과거의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최근에 자유무역주의 혹은 자본주의 체계,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과거의 식민지 혹은 약탈 경제로 회귀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 보면 강자가 약국을, 상대적인 약소국을 주권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해가고 그리고 각종 자원을 착취해가는, 강탈해가는 그런 모습, 일종의 약탈 경제였다고 한다면 지금도 또 다른 방향의 근현대화된 약탈 경제가 재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경제전망서의 대주제로서 지경학적 분절화를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없던 단어인데 지오 이코노미컬이라는 이 단어는 지오폴리티컬이라는 지정학 개념과 이코노믹이라는 경제학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 현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정학이라는 잣대를 빼놓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과거의 싸움은 이 약탈 경제 식민지 시대 이때의 모습은 조금 더 지정학에 가까운 패권 다툼이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제학적 혹은 자국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적 지정학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혼미된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말하자면 최근 한 3, 40년 동안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이루었었다면 이 세계화를 이루는 200여 개 나라가 각각이 퍼즐이었었고 그 퍼즐이 하나의 지구본을 형성하는 일종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전개됐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퍼즐이 부서지고 산산이 흩어지고 파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절화되고 있다.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가 시작된 그 배경을 근래 러우 전쟁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3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러우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많이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주일 내 끝날 거야. 근데 2025년 지금까지 러우 전쟁 끝날 생각도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지속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러시아가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전비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 채권을 중국에 발행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러시아 채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줄이 돼지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 때 뭐라고 했냐면 경제 제재를 발동했죠. 이코노믹 생션이라고 합니다. 경제 제재를 발동시켜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쓰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 중국,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원유를 사다 써줬어요. 오히려 글로벌 원유 유가보다 더 저렴하게 사다 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았죠.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예요. 지정학과 경제학적인 관점이 다 가미된 새로운 분절화가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파편화되고 흩어진 다음에 서로 실리적인 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인도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지리적 어떤 영토 분쟁도 아직까지 있고요. 어쩌면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만나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 함께 세계 주요국들이 이념이 다른데 또 역사가 다른데 근데 실리적으로 미국을 등지고 새롭게 만나죠. 이게 뭐냐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200여 개 퍼즐이 흩어진 다음에 재결합되고 있는 양상인 거예요. 새로운 블록들을 형성해 나갑니다. 과거에는 이념 중심으로 만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념을 떠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보는데 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23년 본격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년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그러다가 25년 들어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됐고 그걸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사가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금 앞에 세 분의 PD님들이 앉아 계신데 세 분의 삶의 역사 동안에는 인생 동안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다가 22년에 처음 전쟁을 맞닥뜨린 것 뿐이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2022년까지.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 약 3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전쟁과 함께하는 인류, 이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약육강식, 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예를 들면 우리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한국인 인력들 포박하고 쇠사슬로 묶고, 저는 어떤 분들은 그게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도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 쇠사슬로 포박할 만큼, 헬기와 장갑차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갈 만큼, 그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자국 우선주의적으로, 예를 들면 자국 유권자들 보라고, 사실 미국에서는 몇 개 민주 사이드의 진보 진영의 언론사들은 그걸 지적하고도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응원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정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생각해보면 26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정치적 기반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헬기를 보내고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동맹국이었단 말이에요. 동맹국이라는 지위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제가 이렇게 평론적 의견을 드리면 저 사람 반미야 이렇게 자꾸 그런 말, 이상한 말 들어서 이렇게 미국 옷 입고 다녀요. 그래서 반미 아니라고. 미국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 반미가 아니라 반트럼프는 맞습니다. 트럼프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노가 일었고, 그거는 진짜 안 된다. 우리 정부도 더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평생 이렇게 할 거냐고. 평생.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석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지금은 지경학적 분절화가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는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내수 중심으로, 혹은 블록 간에 블록을 형성하고 블록 내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걸 다시 정의한다면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니까 경제 규모 안에 교역액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교역으로 승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래프고, 이 현상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OECD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낼 때 제가 가장 주목했었던 그래프가 이것인데요. 24년 12월에 전망했던 세계 경제의 경로의 성장 경로, 이렇게 초록색처럼 성장할 거야 라고 보다가 25년 6월이 돼서는 이렇게 대대적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일까요? 관세의 영향이다. 관세의 영향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이전까지는 지경학적 분절화가 어쩌면 촉발되다가 러우 전쟁이 좀 불을 지피다가 이 관세 전쟁이 완전히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으로 지경학적 분절화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러는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빈번해지고 전쟁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나토 회원국에게 이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압박을 하기가 쉬워졌죠. 중동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나토 총재가 국방비를 5%까지,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긴장감, 지정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에 당연히 나토 회원국들은 그동안의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가 이제 다 같이 5%로 끌어올리자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시나리오 말씀드린다면
2035년까지 이걸 다 지켜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2.6%예요. 우리나라 분단 국가죠. 2.6%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약 2%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이런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럽 경제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재정난 상황이에요.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이게 제가 이번 26년 경제전망서 글로벌 경제 트렌드 8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만약에 국방비를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나머지 예산을 줄여야 돼요. 굉장히 강도 높은 재정구조 개편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겠다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하고 역시 유엔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협약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각국이 이제 로드맵을 짜요. 그 로드맵을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 그러면 어떻게 10년 동안 국방비를 증액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올해는 여기서 2에서 2.3으로, 내년은 2.3에서 2.6으로 뭐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발표해야 그대로 이행하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비율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도 강도 높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숨 쉬지 말고 사세요라는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거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요. 그러니까 물론 산업적으로 저감하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그 저감 노력이 굉장히 뼈아픈 고통은 따라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초반에는 이행 계획대로 착수하다가 그게 흐트러져요. 언제까지 더 정상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액션을 할까요?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 특히 중간 선거 때 승리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중간 선거 때 승리하면 2026년 11월에 승리하면 그 레임덕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당장 아무래도 뭐 1, 2년 더 눈치를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국방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토 회원국과 혹은 미국 우방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면 상대 진영, 적대 국가 진영들은 국방비를 증액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증액합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8.2% 증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예산의 국방비보다 26년 예산은 8.2%로 증액하기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편성을 했고 편성된 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럼 12월 중에 국회 통과된 예산안이 확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국방비가 적어도 8에서 8.23% 전년보다 증액되는 방식으로 26년 예산을 꾀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피디님들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총 사보셨어요? 탱크 사보셨어요? 누가 사죠? 국방부가 사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계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언제까지?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그게 2035년까지 지켜지리라는 법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진 않겠지만 1, 2년 정도는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주목되고 지경학적으로 이렇게 분절화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합종연행, 이합집산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으름장을 내걸고 있다 보니 그것에 뭔가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에게 유리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 하나하나 만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브릭스예요. 브릭스가 다시 글로벌 사우스로 부상합니다. 실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요. 파란색 그래프 보세요. 대미 수출이 주는 대신 총 수출이 줄지 않는 이유는 대세계 수출이 늘어요. 이게 물가와도 연동이 됩니다. 미국은 과소 공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는 자극이 돼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과대 공급이 일어나요. 근데 과대 공급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이거 수출 못하게 생겼으니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100원에 수출하려고 했던 것을 70원에 사줘, 유럽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저렴하게 공급이 일어나요. 철강, 알루미늄이 지금 그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이 찾아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최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합니다. 목표 물가가 2%인데 그걸 밑도는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찾아오는데 미국의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최소입니다. 최소 일시적으로라도 물가를 자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역시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함의를 말씀드릴게요. 세계 경제가 이번에 IMF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tenuous한 resilience 국면이다. resilience는 일종의
회복되는 국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압박이 더 거세긴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tenuous한 resilience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끊어질 듯 말 듯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분쟁이 커지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정학적 분쟁이 없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속만 된다면 그나마 resilience 2025년 상반기만큼의 충격이 아닌 다소 회복되는 흐름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만큼 이 지경학적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때가 온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5년 올해가 2.8%, 내년은 3.0%로 전망합니다. 전망치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나아지는 듯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평년 대략 한 3.67% 성장했었어요. 매년.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3.5%가 안 되는 성장세로 접어들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경제 위기가 이렇게 4번 있어요. 이런 게 경제 위기고 지금 25년, 26년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경제 맞지만 이게 경제 위기 성격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저성장이 너무 짙어져서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정말 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함의가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축이 1945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약 그냥 쉽게 말하면 지나온 100년 동안의 성장률 우리나라가 1위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직축이 뭐냐면 역시 그 같은 기간 동안의 무역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장 극단적으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었다.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근데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지금까지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이 깨진다. 어제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공식을 오늘의 숙제에 적용하면 안 된다. 오늘은 다른 공식이 필요하다. 그 문장을 책에 남겼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점적으로도 분절화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2000년대 100년을 놓고 보면 한 쿼터가 지난 거예요. 25년. 새로운 쿼터의 시작이에요. 그런 시간적 의미에서도 분절화된다. 그러니까 지나온 숙제를 해결하는 공식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의 공식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각국이 내수를 키우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디 총리가 트럼프의 전화를 4번이나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도는 내수 중심 국가예요. 무역 적자국이에요. 상품 무역 적자국입니다. 서비스 무역 흑자 때문에 좀 교역액이 있는 것이지 인도라는 나라는 뭐 이유를 대려면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특히 인도라는 나라가 내수가 큰 나라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이 무역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견딜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인도가 중국과도 혹은 미국과도 어떤 이념적인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아예 모두와도 굳이 이념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성장 방정식과는 좀 달라져야 될 필요성도 상당 부분 생겼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해드린다면 이 경제 전망이란 뭐냐? 2026년 경제 전망은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겁니다. 물론 25년 성장률이 0.8%로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였습니다. 특히 25년 연중에서도 상반기가 어려웠습니다. 탄핵 정국, 정치적 리스크,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말이죠. 그랬는데 이 0.8% 수준의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경제 맞습니다. 그런데 26년은 산수적으로 전년도 GDP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1.5% 성장밖에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2%라는 잠재 성장률을 채 밑돌고 있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한국 경제의 전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025년, 2026년을 위험한 유동성 시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20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한다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100번 물어보셔도 100번 다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25년, 26년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상향하는 그런 장세인 건 확실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 앞에 위험한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위험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거의 유동성 장세와는 좀 달리 장기적인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상승장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나 한 번씩 큰 폭의 조정을 거쳐가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해서 위험한에만 집중하신다면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나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임에는 틀림없으나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기로서는 그 위험한 요소들이 무엇일까? 어떤 국면에 위험한 일들이 펼쳐질까? 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사전에 대응을 한다든가 그것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위험한 유동성 장세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시대를 구분하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구분은 금리로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겠죠. 나쁘니까 역성장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미국 경제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나빴겠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앞선 앞부분 강의는 실물 경제 얘기만 했어요. 자본시장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자본시장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은 다르다. 이게 달리 이해해야 된다. 달리 이해할 때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면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9년은 분명 경제위기였어요. 근데 그 경제위기를 당면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동했죠. 그런 통화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그런 시대를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로 갈게요. 이때도 역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리죠.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죠. 역시 완화의 시대입니다. 제 질문 드릴게요. 팬데믹 경제위기 때 주가가 상승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상승했어요.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대세 상승했어요. 근데 2020년, 21년 실물 경제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경기랑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따로 움직입니까? 따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잖아. 왜 그럴까? 유동성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오히려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때 그때 시중의 돈이 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그전에는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은행으로 내몰았다가 은행에서 쭉 빠져나오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통상적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완화의 시대 때 주가가 대세 상승하고 집값이 고공행진했던 거예요. 근데 22년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유로피언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발동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쓰지 마 하니까 그게 물가를 자극하죠. 왜? 원유 공급이 부족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이게 22년 들어 여러분이 만난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였으니까 1981년 이래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그때 맞이합니다. 그 물가를 만나면서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인상하죠. 그게 뭐예요?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의 시대였던 거예요. 자, 긴축의 시대 동안에는 제가 신사임당 그 당시에도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증권사에서 저 정말 안 좋아했었거든요. 22년은 주식하는 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돈이 떠나는 구간이다. 자이언트 스텝 연거푸 4번 하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괜찮을 수가 있나요? 긴축의 시대에는 긴축의 시대에 맞게 대응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 신사임당에 출연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작년 이맘때 책이 피벗의 시대죠. 그러니까 피벗의 시대는 26년까지 유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완화적 통화 정책도 아니고 긴축적 통화 정책도 아닌 그러니까 극단적인 긴축에서는 벗어나는 이게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이게 피벗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을 기준으로 제로 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3% 금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26년 말까지. 그게 바로 피벗의 시대인 겁니다. 25년, 26년 피벗이 더 진전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요. 근데 미국만 금리를 3번 정도 인하했다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두 번째,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여정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 인하했다가 물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못했었다가 9월 FOMC부터 1년 만에 그죠? 왜냐하면 24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B컷으로 단행했었고 그 2번 더 인하했었지만 그리고 또다시 25년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예정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유동성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은 긍정적인 거예요.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물론 20년 팬데믹 때처럼 강한 유동성은 아니지만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일단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역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금리를 1.0에서 1.5%까지 중립금리가 그거예요. 그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제기되거나 할 때마다 또 한 번 터져나올 수 있는 공포감, 그게 뭐죠? 엔캐리 청산 공포감인 거예요.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나갔던 엔캐리 자금이 또 대거 반대로 회귀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주식 가격이 조정되죠. 미국도. 그게 조정이 되면 역시 세계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 또 중요한 요소고요. 한 5-6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역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경제를 좀 표현해 본다면 이중 쇼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 쇼크라는 것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2가지 책무를 다 하는 거예요. 2가지 책무인 거예요.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시켜야 되고 고용은 고용대로 안정시켜야 되는데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레거시에 해당되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은 둘 중에 물가부터 잡는 거예요. 물가부터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높은 금리를 도입하면 물가가 안정화는 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럼 물가 안정을 다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거예요. 근데 물가가 다 안 잡힌 상황 하에서 고용이라는 토끼도 달아나고 있어요. 2마리 토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토끼를 먼저 잡고 그 다음 고용이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얘를 들고 뛰어야 되는 건데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물가라는 토끼를 못 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중도 하차하고 고용 쇼크가 나타나니까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4.3%로 근래 들어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용은 경기 후행적 지표니까 향후 4.56% 정도까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 속도가 급감합니다. 고용 쇼크가 있네. 고용 쇼크가 걱정이 되니까 갑자기 금리 인하론으로 다시 접어드는 거예요. 위험의 균형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위험에 더 신경 쓰겠다. 그러면 이 와중에 중요한 얘기, 그럼 고용을 챙기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해가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연준 구성을 쿠글러 이사가 나가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을 배치를 시키죠. 임시 FOMC 위원으로.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하라고 배치시킨 거예요. 또 다른 연준 의장, 부의장급들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해요. 그러면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된 이런 사람들은 독립성을 강조할까요? 충성심을 강조할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트럼프의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야. 금리 인하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독립성을 훼손해가면서 막 공격을 가하니까
실질적으로 12명의 FOMC 위원 중에 다수가 금리 인하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한 후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데 물가 안정이 채 유도되지 않은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 쇼크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물가가 또 발표되고 그리고 내일 모레 SI 데이터가 발표됩니다만 생산자 물가가 튀죠. 그리고 PCE 물가가 튀죠. 근데 이것은 아직 관세가 채 반영되기 전 단계, 채 반영되기 전 단계.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금리를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고조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하면 고용 안정화를 유도하면 고용 안정은 곧 소비 증진이 돼요. 그러니까 물가를 또 추가적으로 자극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차 인플레이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할 것은 물가 안정이 채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 보면 다시 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2차 인플레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9월,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가도 물가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반등하네. 만약에 5, 6%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네. 그러면 그때 어떤 기조로 바뀔까요? 천천히 금리 인하하는 기조에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제가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다시 4, 5%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도 통상 그 월에 첫 번째 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돼요. 그럼 이중 쇼크니까 고용지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베팅을 하자면. 그리고 월 중반에 PPI와 CPI가 발표되고 월 말에 PCE가 발표돼요. 물가 지표들이 발표돼요. 이 구간에는 물가 상승률이 또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실업률이 더 치솟아요. 고용 악화네. 그러면 금리 인하하겠네. 계속 bad is good이 됩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 금리 인하하겠네.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면 혹은 물가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물가 쇼크가 또 같이 만나요. 그러면 금리 인하 못하겠네.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네. 이게 또 다시 뭐예요?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고용은 고용대로 침체되는. 통상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통상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물가 안정부터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 고용 안정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그런 종류의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질 것이 연준의 신뢰감이 떨어지죠.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미국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OBBBA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막대한 국채 발행이 10월부터 단행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국채 매입처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기에 독립성을 훼손한다. 그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정부가 어떤 행동을 가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압박이 가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시중금리 중에 단기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아요. 기준금리와 맞닿아 있는 금리. 근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물가를 자극한다고 했죠.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그럼 물가가 자극되면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면서 국채에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이 그 위험을 감당하고 싶을까요?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돈 더 내주면 그거 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채권을 예를 들어서 5년짜리를 산다. 그럼 5년 정산하고 또 5년짜리를 사는 것과 한 번에 10년짜리 사는 것과 뭐가 더 대가가 커야겠어요? 10년짜리 한 번 사는 게 더 대가가 커야 돼. 왜? 위험 프리미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지만 장기 국채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은 아무래도 2차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기간 프리미엄을 더 요구합니다.
그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다 보니 장기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통계학적인 실험 모형인 거고요. 실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유사하죠. 단기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고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니까 단기 금리는 떨어져요. 장기 금리,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험한 유동성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어찌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또 한 번씩 폭등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대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바로 프랑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프랑스가 유로존에서 보면 독일 다음 두 번째 형이에요. 근데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보세요. 유로존은 팬데믹 때 공공부채 비율을 늘렸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재정을 많이 투입하느라고. 근데 그 이후 다시 재정 건전성을 챙기면서 공공부채 비율을 떨어뜨렸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공공부채 비율을 더 올렸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해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또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겁니다. 이럴 때 시장이 요동치는데 이렇게 자꾸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 총리가 신임을 잃어요. 지지율이 정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그래서 재신임을 투표로 걸었는데 재신임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더 혼란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과 국채 발작, 이게 같이 만나니까 이런 걸 국채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니까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평가기관들이 9월, 10월, 11월에 각각 피치사, 무디스, S&P의 신용등급 평가, 재평가 기간이 도래되는데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그 나라는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만약에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혹은 정치적인 또 다른 불안이 야기된다, 추가 국채 발행이 단행된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한 번씩 유동성 장세의 조정을 거쳐가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하는 투자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채택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제가 22년 전망할 때는 주가가 우하향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있어도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근데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유동성 장세니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장세라고 가정하시는 게 좋겠다. 우상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냥 썸네일만 보고 저 사람 폭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상향을 주장한다고요. 우상향을 전제로 깔지만 유동성 장세에는 유동성 장세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감세 정책,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감세 정책, 또 국채 발행, 또 금리 인하, 유동성 정책, 또 미국의 SLR이라는 금융규제 완화까지 단행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장 재정하죠. 추경 편성하죠. 금리 인하 또 예견되어 있다시피 하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런 국면에는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그림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물가 데이터 발표 직전이라든가 또 신용등급 평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지점들이 도래할 때마다 또 국채 발행량이 국채시장에서 쏟아진다든가 그럴 때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자본시장이 요동치는 한 번씩 나름의 큰 조정들을 거치면서 우상향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우상향하는 국면에서 저점의 매수 기회가 있네라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 적절히 대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런 국면에 한 번씩 조정이 있을 때 만약에 현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대응할 만한 능력도 상실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면서 이 위험한 유동성 장세 25년, 26년까지 이어질 이 폐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참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앞선 강의에서 2025년, 26년 경제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 공급 장치로서의 또 다른 기능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투자해야지. 그래서 이 강의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실망을 드려 죄송하지만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2025년, 6년을 지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모른 채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채 지나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26년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런 금융혁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폐의 역사, 화폐 금융론 강의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부터 한 학기 동안 쭉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 3분 동안 화폐의 역사 근래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화폐는 금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금화를 제조하고자 금세공업자에 가서 부탁을 하죠. 근데 금세공업자가 그래요. 금 100돈 우리가 갖고 있다. 일주일 후에 다 세공이 완료되니까 찾으러 오세요. 하고 그냥 금만 받으면 될까요? 뭔가를 써서 드릴까요? 뭔가를 써서 주겠죠. 그게 뭘까요? 금 보관 증서예요. 당신이 요구할 시 언제든 이 금 100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 증서를 써야 돼요. 그게 지금의 그 골드스미스 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료가 그 당시에 통용됐던 금 보관 증서. 근데 여러분들이 금 보관 증서를 들고 이동하다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양떼 목장 같은 데를 만나요. 소떼를 만나요. 근데 소 100마리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금 100돈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금 100돈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금 보관 증서 보여주면서 이걸로 대신 받으실까요? 이렇게 하겠죠. 소를 100마리 사기 위해서 금 보관 증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금 보관 증서가 돌고 돌면서 지금의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세공업자가 지금의 은행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그 금보관 증서가 지금의 종이지폐, 화폐가 된 것처럼 또 다른 화폐가 등장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기 5파운드짜리 지폐가 보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Promise to pay the bearer 5 pounds on demand. 당신이 요구하는 즉시 5파운드를 이 소지자에게, 이걸 갖고 있는 소지자에게 즉각 드리겠습니다. 금 보관 증서에 쓰여 있던 문구를 아직도 영국 화폐에는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파운드와의 이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어떻게 믿으세요? 오른다고 믿으시죠? 자, 내일은 저 떨어진다고 믿어요. 그럼 우리 둘 간에 예를 들어서 서점 하시는 서점 사장님께서 비트코인으로 이거 산다고 그러면 파시겠습니까? 제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려 하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니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폐로서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구 조건이 바로 안정성인데 가격이 급등락하니까 이걸 가지고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뭡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라고도 부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뭐다? 자산입니다. 자산. 부동산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주식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은 뭐예요? 역시 자산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을 화폐로 통용하고 싶은데 그런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 수 없을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화폐를 대신할 디지털 자산은 뭐가 없을까? 하면서 고민된 그 산물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가볍게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CBDC는 앞에 CB, 이게 뭐예요? Central Bank, 중앙은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들면 CBDC고 민간 기업이 만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뭐예요? 해당 화폐랑 가격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에 투자해요? 10,000원짜리에 투자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아니라 화폐인 것이다. 화폐 혁명인 것이다. 그럼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정의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뒤로 하고는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질문을 이제 안 갖고 계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자가 있어요. 테더나 서클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을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코인 구매자. 여러분들도 코인 구매자가 될 수 있어요. 코인 하나 살게요 하면 코인을 받아요. 그때 뭘 줘야 돼요? 한 코인에다 1달러를 줘야 돼요. 그 1달러 1코인 교환 법칙을 준수해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예요. 항상 1달러. 뭐 가치가 변하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달러라는 통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달러라는 통화를 지폐로 주고받다가 카드로 결제하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코인 구매자는 왜 코인을 구매하죠? 어차피 1달러 1코인인데 내가 코인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코인 구매자가 많아야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겠죠. 코인 구매자의 코인의 니즈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미국 지사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 삼성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수출을 합니다. 그럼 무역 대금을 어떻게 결제하나요? 국내 시중은행에 가요. 그리고 시중은행에 간 정보는 국제지급결제은행들을 거쳐서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을 거쳐서 송금이 완료돼. 그럼 이렇게 송금 처리가 될 때 이 송금은 한 2박 3일 정도, 뭐 2.5일 정도 통상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니까 수수료를 다 떼요. 근데 그룹사에서 이런 결정을 하죠. 야,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 어차피 달러로 결제하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이 국제 송금망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잖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계열사끼리만 하지 말고 앞단에 있는 여러 공급업체들이랑 그 작업을 하자. 공급업체들도 다 끼어듭니다. 서로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심지어 몇몇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화폐보다 더 선호하는 나라들이 생겨요. 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100만 원이 내일 100만 원과 가치가 달라요.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면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임금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은 다음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다가 아예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드렸냐면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하기 시작하다가 계열사, 공급업체, 그 각 근로자들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에 대한 니즈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했을 때 뭐 유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통화를 뭐 영국 파운드와 유로존 유로화, 또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여러 화폐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쓰고 남은 잔돈은 또 환전해야 돼요. 환전하고 또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 떼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그냥 계속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하면 돼요.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편리하죠. 실제 지금도 리닷페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카드 한 장으로 국내에서도 약 200여 개 나라에서 지금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고 택시비 결제하고 편의점 이용하고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죠. 한국은행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세금 탄로용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내면 그 거래를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상속세를 세금 탄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증여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뭐 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유인으로 코인 구매자들은 사실은 이게 또 탈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용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마약 밀매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도 활용되었었지만 역시 가격이 급등락이 심하니까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데는 그 불법 거래자들끼리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명쾌하게 해결이 되죠. 여러 니즈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코인 발행업자는 무슨 니즈가 있을까? 현금을 받잖아요. 코인을 발행해주고. 그럼 뭐가 남아요? 남을 게 없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코인 발행업자는 받은 현금을 미국 국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은행이 저축자들한테 저축을 받고
저축금리 내주죠. 근데 이 저축액을 가지고 역시 대출을 해주는데 2%로 저축받고 6%로 대출해주면 4%포인트의 수익을, 이자 마진을 갖죠. 마찬가지 무료로 현금 받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률이 4%다. 4% 수익을 보죠. 그러니까 이 코인 발행업자는 발행만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죠. 코인 발행업자도 당연히 관심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코멘트를 처음 했었던 것이 2020년에 2021년 경제전망서에 써 놓았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전쟁 양상에 대해서 썼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2.0 들어서 유독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일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발행업자가 코인을 많이 발행해 줄수록 그만큼 미국 국채를 매입해주는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25년 10월부터 앞에 위험한 유동성이라는 대주제로 2편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위험한 유동성 장세에서 말 그대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을 늘리는데 국채 매입처가 없어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고 또 재정 적자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재정 수지가 계속 적자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2022년부터 이 순이자 지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껑충 뛰죠. 왜 그럴까요? 이때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거예요. 2020년, 21년에 국채를 이만큼 발행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퍼부었는데, 근데 그 국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3년부로 미국이 지출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이자 지출액이 방위비 지출액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도 유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26년 예산안이 이미 발표됐지만 26년 우리나라가 적자 재정을 편성한 거거든요. 2019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적자 재정이었었어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지 지금 6년째인데 2026년도 적자 재정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누적된 부채, 누적된 이제 국채 이자가 쌓이죠. 높은 금리에서. 그러면 국채 이자 납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조예요. 한 해 R&D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역시 OBBBA법이 통과되고 감세 조치 단행하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미국 국채를 매입해줬던 그 보유국이 원래 중국이었다가 근래 들어 2위로 떨어졌죠. 근데 중국은 2013년 11월 미국 국채 보유액에서 25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국채 보유액을 줄여나갔습니다. 대형 미국 국채 보유국이 국채를 오히려 매각하는 거예요. 러시아산 국채는 사주면서 미국 국채는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갖고 있고요. 금을 많이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금값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여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이죠. 10월부터 국채 발행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선거 이겨야 되는데, 근데 국채 발행을 해도 매입처가 없으면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지거든요. 국채 금리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편에서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국채 매입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더 합법화하고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들이 생기고 또 스테이블 코인 수요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미 국채를 매입해주는 장치가 생기네 라고 판단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진심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진심인 이유, 지정학적인 이슈입니다. 중국이요, 미국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당분간 짧은 시간 안에 빼앗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을 추산해보면 약 14% 정도 올라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 각주로 남긴 것처럼 이게 역외관 거래, 쌍방 거래, 그러니까 수출액과 수입액이 다 나오니까 200% 기준입니다. 그건 오해하지 않아 주시고요. 이렇게 위안화 비중이 계속 늘어나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내가 가져갈 거야 하는 야욕을 계속 펼쳐나가요. 그러다가 미국이 그동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배경 하나가 뭐예요? 페트로달러였죠. 페트로달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니까 내가 원유 사우디아라비아 너네한테 많이 사다 줄게. 대신 원유 결제는 다 달러로 해. 이게
달러 시대가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원유 순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이 됐어요. 중국도 나름 중동 산유국들한테 위안화로 결제하다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중에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중국한테 드라이브를 못 걸었었던 것이 히토류 공급 제한이었거든요.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면 세계 히토류 정제 영역 91, 2%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채굴량에서는 6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제 재련까지 하면 92% 정도 차지합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전기차도 못 만들고 로봇 못 만들어요. 국방장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벌이다가 중국이 히토류 공급 차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을 단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꺼내들었냐. 이런 체제를 만든 건 2020년으로 돌아갑니다.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공급 제약을 발표했었던 기억나십니까? 반도체 3대 소재 공급 차단. 이게 뭐냐면 공급 허가제예요. 굳이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 허가제는 뭐냐면 공급해달라는 요청서 써서 제출해. 근데 무슨 용도인데 혹시 뭐 군함 만들어서 탱크 만들어서 중국 공급하기 위함 아닌가를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당위적인 거예요. 근데 목적도 써야 되고 어떤 용도고 밸류체인은 무엇이고 뭐 다 써야 되는데 결제 통화는 뭐야? 달러. 그러면 공급 안 할래. 이렇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실제 공급 허가제 하에 있으니까 계속 조금씩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려라라는 요구를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히 2022년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발동할 때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것을 보고 중국이 안 되겠다. 나도 우리만의 결제망, 국제 결제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결제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35개국 정도와 지금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보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쯤에 중국이 CBDC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월급을 중국 정부가 월급을 공무원한테 CBDC로 줘요. 그럼 CBDC로 받으면 이게 바로 그 자료인데요. 이게 2020년 당시 경제전망서에 있던 그게 그림이에요. CBDC로 주면 개인이 뭐 지하철 결제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편의점 결제도 하고. 자, 이러는데 세계 많은 국가들한테 CBDC로 결제하라는 압박까지 취합니다. 그러니까 CBDC로 결제한다는 것은 이제 위안화를 사용하되 지급 결제 수단을 CBDC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안 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욕심을 내고 있구나. 싹을 잘라놔야겠구나. 그런 목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는데 그 지니어스 액트의 3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티 CBDC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몇몇 기업들도 CBDC로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원자재 같은 걸 공급받을 때 결제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는 압박인 겁니다. 이렇게 지경학적인 정말 패권 싸움이 장기전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은 CBDC로 내걸고 있으니 우리는 CBDC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서자. 저의 판단은 2026년에 미국이 세계 주요국들로 하여금 이제 지급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라는 압박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세는 높게 부과했고 관세율을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달러 사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 통화를 달러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기존의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도 나쁠 건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매입 기능이 더 확보되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축.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또 중국과 통화 패권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진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정말 얼마나 위협적인가, 어떤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가 잠식될 수 있습니다. 신흥국 통화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가 불안한 나라들에서는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없이도 몇몇 신흥국들 가면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사장님들조차 자국 통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하는 경우를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받기를 선호하는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당국 통화가 잠식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잠식되어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욕심인 거예요. 야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움직임을 벌인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원화가 잠식이 된다면, 원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통화 주권을 잃어요. 통화 주권을 잃는다는 얘기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8번의 금리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 물가나 경기 상황, 이런 상황은, 환율 같은 이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모두가 달러를 쓰고 있는데 금리 결정을 한다 한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제동이 안 걸리죠. 반대로 우리는 미국하고 상황이 달라서 그런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동요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통화 패권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성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통화 주권을 잃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기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야 된다. 우리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역 결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내수 경제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전체 GDP에서 소비가 60%예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15% 정도 됩니다. 정부 지출도 5% 되니까, 수출입을 제외하고서라도 국내 거래, 민간 거래 혹은 공공 거래만이라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통화 잠식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대응력을 가질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카드를 갖고 있으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관세를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역시 협상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선업이 없었다면 관세율을 더 높게 부과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카드가 있어야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세율을 낮춰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기할게, 예를 들면 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을 패싱하게 생겼네.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절차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의 법적 제도적 지침은 아마도 은행, 일금은권을 시작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그럼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행 그 소프트웨어적 망을 이용해서 한다면 세금 탈루나 이런 불법적인 악용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런 식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경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준비 절차를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양상에서 나름의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유독 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경제학자가 지정학을 공부해서 이 지정학적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이 지정학적 흐름을 놓치고서는 경제학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어떤 견해, 지정학적 뷰가 빠져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2025년 한 해를 좀 지켜보면 주가로 봐도 25년 3일부터 9일 사이가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코스피만 바닥이었던 게 아니라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세계 모든 증시가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발효하기로 했던 지점, 그때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정학적으로 이 주식시장이나 세계 경제를 조망하지 않으면 이런 생리를 놓칠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경제를 좀 조망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좀 참조가 되시길 바라고, 2025년까지의 경제와 2026년부터 전개될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그 경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혀 다른 공식으로 대응해야 될 수 있는 분절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